예고도 없이 찾아온 소식은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애들 죽었어요. 그래요. 참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애들이 왜 죽냐고. 거기에 캐비넷이 2개가 있는데 저게 전부 다 사건 관련 자료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셔도 되겠냐, 보여달라. 참 웃겼죠. 조카들이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 지금까지 그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왔다는 그 비극적인 비밀은 12년 전 어느 날 새벽 검은 연기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46살 박모 씨 집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2003년 송파구 삼전동 어느 다세대 주택의 반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 안방에서 화재가 시작되어서 출입구라든지 이제 다른 작은 방 쪽으로 연기가 흘러나갔고, 맞은편 그 옥상에서 잠깐 뭐 휴식을 취하시던 분이 지하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 건입니다. 다행히도 불길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현장은 핏빛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린 물이 피와 기범벅이 되어 사방에 퍼진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이끄는 대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간 경찰. 그곳엔 3사람이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사람은 이 집에 사는 남매 오도 씨와 다영 씨, 그리고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였습니다. 2003년 강남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삼전동 방화 살인 사건. 참혹한 현장만큼이나 부검 결과도 끔찍했습니다. 동생 다영 씨는 왼쪽 어깨에 집중된 6개의 상처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상처를, 오빠 오도 씨의 경우에는 복부 등 9곳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영 씨의 남자친구인 진욱 씨는 4곳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살해 방법이 상당히 잔혹했다고 생각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추론도 시도해봤지만 어려운, 굉장히 여전히 오리무중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3사람의 처참한 죽음. 그런데 뒤에 밝혀진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가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에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다영이가 결혼을 하려고 데리고 와서 인사시켰다는 그 남자아이도 참 비명 행사했는데 그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어요. 제가 그 사진 보고 그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검은 연기와 함께 시작된 한 가족의 비극. 그리고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3사람. 대체 상견례를 마친 그날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날의 비밀은 무엇일까? 결혼식 하기로 하고 아마 상견례를 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엄마가 하는 치킨집에서 같이 맥주도 한잔 했다 그러더라고요. 상견례 후 어머니의 가게로 가 가볍게 맥주 한 잔씩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는 가족들과 남자친구 진욱 씨.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11시 반이 된 시각. 가게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3사람은 먼저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2시 30분경.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향한 박 씨. 다음날 박 씨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형사들에게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흥분되고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그랬죠. 박 씨가 남매를 뒤로 하고 집을 나간 시각은 새벽 1시경. 저희가 접수한 시간은 새벽 1시 40분경인데 근데 검은 연기만 관측돼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1시 20분경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박 씨는 천운으로 화를 면했지만 20대 젊은이 3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건. 우리는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고 5일이었어요. 신고가 그것까지 기록해요. 근데 미스터리예요. 우리 밑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24시간 불을 켜고. 근데 우리가 이 집을
그 꽃은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머 근데 우리 집 저거 뽑기를 기다렸나? 아이러니하는데 깜빡이 날짜 베들어준다고 그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사건이 일어난 날 집 맞은편에 있었던 24시 편의점도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장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강도라면 그걸 뒤질 텐데 그런 거 뒤집은 적이 없으니까 강도 소형이라면 일단 거기 기금소리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뭐 이렇게 뒤지거나 가져간 흔적이 없고 당시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범인이 버려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칼 2개가 싱크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범행 도구의 지문은 안 나왔나요? 지문은 물로다 씻어졌는데 안 나오죠. 그런데 범행 도구 중 하나인 과도의 생김새가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칼의 정체는 뭘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축의 뼈와 살을 분리할 때 쓰는 색임용 칼이라는 겁니다. 예리하고 섬뜩한 흉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범인. 그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날 새벽 찾아왔던 걸까? 현장은 적어도 이 사건이 금품을 노린 일반 강도의 범행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소행인 걸까? 남은 단서는 처참하게 죽어간 3사람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우린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범인의 얼굴을,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를 토대로 법학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흉기를 든, 특히 예기,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과 격투를 벌이든지 뭐 이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흔이라는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방어흔이라고 볼 만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영 씨의 남자친구 진욱 씨는 주위에서 보기 드문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오도 씨 역시 키는 진욱 씨보다 작지만은 단단하고 다부진 체격으로 몸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가해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죽음들인 거죠. 진욱 씨의 손가락에서 발견한 작은 상처가 저항한 흔적의 전부였던 겁니다. 다영 씨 역시 방어흔이 없는 건 마찬가지. 혹시 술에 취해 저항조차 못했던 걸까? 혈중 알코올 농도로 봤을 때 각자 소주 1~2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다영 씨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두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면제나 다른 약물 역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젊은이 3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복부와 목 등에 치명상을 입고 숨진 오도 씨와 진욱 씨. 체격이 좋은 두 사람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범인은 애초에 두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방어흔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전다영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패턴이라서요. 머리를 포함해 몸 이곳저곳에 12개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다영 씨. 범인은 남자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혔지만 여성인 다영 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자놀이나 뺨 쪽에 있는 상처, 양쪽 옆머리 쪽에 있는 손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작은 상처,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놓고 고민해 본다면 죽음을 의도한 가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입은 손상의 가능성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죽이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에 누군가 앙심을 품었던 건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어렵다고? 뭐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용불량자라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자기 앞길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각자 수천만 원대의 사채를 썼다는 남매. 혹시 빚을 받지 못한 사채업자의 소행은 아닌 걸까? 치정과 원한에 의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중 우리는 현장에서 불에 타지도 물에 휩쓸리지도 않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영 씨의 꽉 움켜진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꽉 죽었는데 한 움큼 쥐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그 범인 모발이라고 생각한 거죠.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가며 한 가닥씩 힘들게 꺼낸 머리카락. 그런데 국과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날아들었습니다. 모근이 없어서
그게 검출되지 않았다는 DNA가요. 안타깝게도 모근이 하나도 없어 머리카락의 주인을 밝힐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마 자기 머리카락 같아. 죽기 전에 아마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머리를 짚은 거 아닌가. 경찰은 정황상 칼에 찔린 다영 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고통을 이겨내려는 생각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계속 미궁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알아낸 정황들을 놓고 범죄 심리학자들과 현장을 재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강도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예. 현장의 특성이. 우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형태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대단히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현장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범행을 계획한 범인이 집에 있던 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범행 도구 없이 그럼 세 사람을 죽이러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조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황이 완전 순식간에 이제 종결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그 집에 있는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저지를 만한 사람은 뭐 그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현장을 만들어내기가 일단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범인은 집안 상황은 물론 그날 상견례를 했다는 정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란 얘기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어머니 박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 가서 잔다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기 내연남 집으로 갔다는 거죠. 1시쯤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쯤. 집에 도착한 박 씨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간은 새벽 1시경. 딸 다영 씨에게는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타고 갔냐? 택시 타고 갔다. 근데 택시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 수사를 했는데 택시 목격자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박 씨가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공백이 있어서 행방이 묘연했던 약 1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박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어머니 박 씨.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다영이가 엄마랑 싸움을 하는데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자고 하면 안 되니까 울면서 이모 뭘 하냐고 오빠랑 나랑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도 신용불량 딸도 신용불량자 그리고 또 돈을 남의 돈을 쓰겠다고 저렇게 앞다구리를 쥐고 싸운다고 사익감한테 창피하다고. 모녀가 다툰 이유는 항상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매에게 있었다는 빚은 알고 보니 박 씨가 남매의 명의로 빌린 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돈을 잔뜩 빌려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를 떴다는 박 씨. 그런데 황당한 일이 몇 달 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 박 대표라는 내용으로 그녀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당당하게 실린 겁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박 씨가 어떻게 음식점 체인점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 그 내막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몸을 죽기 전에 엄마가 많이 들어나가지고 공부도 꽤 많이 수강했다.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한 건 2002년 겨울, 사건이 일어나기 4,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그걸 봤다는 거 참 많은 채무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딸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많이 했죠. 박 씨 남매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놨고 사망 후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입 약관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상금의 30%밖에 수령할 수가 없는데 타인에 의한 사망일 경우 보험금의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보상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타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 특약금을 받게 된다는 가입 약관. 이것은 단지 기막힌 우연인 걸까? 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 사항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라는 거고. 만약에 박 씨가 정말 유력한 용의자라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영 씨가 죽으면서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머리카락입니다. 당시 국과수는 머리카락엔 모근이 없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계 혈통의 동일성 여부, 즉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검사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다영 씨의 머리카락은 동일 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전혀 낯선 인물이 아니라 동일 모계인 어머니 박 씨거나 박 씨의 자녀들인 오도 씨나 다영 씨 중 한 사람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 머리카락이 어머니 박 씨나 오빠 오도 씨의 것이 아니라 다영 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은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추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 생명, 목숨이 없어져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고통을 야기해서라도 이 순간적인 고통을 이겨내겠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그 본능적인 방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당시 DNA 분석 수준으로는 더 이상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다영 씨의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닫아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만일 박 씨를 용의자로 가정한다고 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버리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력자, 뭐 보험 설계사든 사채업자든 뭐 애인이든 조력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만약 어머니 박 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은 누구든 조력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관계도 꽤나 복잡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딱 한 사람 그 택시 기사만 경찰한테 안 들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박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준 신월동 내연남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할 수가 있는데 엄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취향병자야. 네. 그런데 엄마가 택시 아저씨한테 8만 원 줬어. 사건 후 보상금을 수령한 박 씨로부터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는 택시기사. 그런데 저 어떤 인물일까? 우린 오랜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뭐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아빠가 한국에 내가 집이 있나 뭐 집이 있은 게 있었나 뛰어보면 나오잖아요. 차는 그랜저 XG 있어요. 그랜저 XG 그걸 샀었어. 중고차. 중고차를 몇 개월 타다가 갤로포로 바꿨어요. 짐을 이제 시장 가서 짐을 싣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바꾼 거예요. 그때 사고 났을 때 선생님은 아예 강릉에 계셨던 거예요? 강릉에 있었던 거죠. 내가 9월쯤에 왔으니까 이 4월 달인지 뭐 났어요. 9월에 선생님은 서울로 오신 거예요? 네. 하지만 자신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박 씨뿐. 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니요, 지금 이모가 내력이 크게 없어요. 오늘 이모가 좀 뭐 얘기하기 뭐하죠. 약간 사고 상관 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도 식구들하고 연락은 다 끊긴 상태고요. 무슨 이유인지 가족들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감춰진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9년 8월 어느 새벽, 영훈 씨는 날이 새도록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받으니까 이제 새벽쯤 돼서는 진짜 이상해서 전화를 한 거죠. 이 정도 하면은 엄마가 안 받을 리가 없는데 그때부터 딸도 이상했던 거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건 아침 7시 무렵. 어디고? 아,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지금 병원인데요. 네? 저 남편인데요? 아, 남편분이세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네. 님 남편분이시라고요? 네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고요. 네. 님 지금 아침에 오셨는데 네. 돌아가신 상태로 네? 오셨어요. 네? 뭐라고요?
정윤 씨는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윤 씨를 발견해 그녀의 차로 병원에 데려온 사람은 그녀의 오랜 직장 동료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정윤 씨. 그런데 그녀의 옷차림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죽은 채로 실려왔는데 보니까 속옷이 없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뇌출혈이 있으면 크게 둘로 나눠요. 이게 과연 외래기에 의한 것이냐, 또는 내재적인 질병에 의한 것이냐. 두피하에 두피하 출혈이 있어서 외래기 가해진 근거는 있지만 큰 외래기 가해져도 이런 양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병인성 뇌출혈 이렇게 본 거예요. 외래기에 의해서가 아닌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 정윤 씨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뇌출혈은 생각도 못했고요. 평소에 혈압약 먹고 혈압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었거든요. 복용하는 약?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건강했어요. 쓰러져 있던 정윤 씨를 처음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던 사람은 직장 상사 조 씨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휴대폰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휴대폰에 성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평소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했다는 정윤 씨. 그런데 직장 상사인 조 씨가 토요일 아침 6시에 정윤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나섰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날 조 씨는 차 안에서 숨진 정윤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윤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월 16일 저녁 7시 23분부터 사망한 채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날 오전 6시 29분까지 11시간 동안 조 씨는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시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기억나신다고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전한다며 말문을 연 조 씨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저희 그날 서울에 다시 와야 돼서 잠깐 집에 좀 제가 진입할 곳이 있어서 잠깐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화장실 간다 해서 그 몇 시간이 지나 좀 가보니까 모바일트를 했더라고요. 피곤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좀 부대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윤 씨가 저녁 먹은 개체에 구토를 한 걸로 생각했다는 조 씨. 이후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정윤 씨가 코를 고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좀 본인이 자는가 보다 자고 싶은 모양이라 해서 자고는 좋아하셨다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 자는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정윤 씨 사망 사건을 1년 동안 수사한 검찰은 조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윤 씨가 사망하게 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근거는 바로 이 CCTV 영상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2분 조 씨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정윤 씨. 그리고 4시간 뒤인 새벽 2시 10분경 그녀는 조 씨 손에 끌려 엘리베이터에 태워집니다. 고개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늘어져 보이는 정윤 씨. 지하 1층으로 내려온 조 씨는 엘리베이터 문턱에 정윤 씨의 발이 걸리자 무게 중심을 잃고 그녀 위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큰 충격에도 정윤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때 정윤 씨는 호흡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주차장으로 걸어간 조 씨는 정윤 씨 차를 운전해 나타납니다. 출입구 앞에 차를 주차한 조 씨. 그는 정윤 씨를 차량으로 끌고 와 힘겹게 뒷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새벽 2시 32분 정윤 씨를 차량에 태운 조 씨는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회사 앞 공터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6개월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조 씨가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정윤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 씨가 정윤 씨를 집에서 끌고 나온 새벽 2시경엔 그녀가 이미 사망을 했거나 사망 직전의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적인 무죄 이유는 의학적 여러 의사들의 증언과 결부가 돼서 그 데리고 나온 2시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죽은 거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한 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병원을 안 데려간 거는 범죄가 아니니. 사실 재판의 쟁점은 뇌출혈 발생 직후 정윤 씨 상태와 생존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윤 씨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근거는 조 씨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뇌출혈 발생 시간은 8월 16일 밤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토사물이 묻은 정윤 씨의 속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씻긴 뒤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혀놓았다는 조 씨.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구토를 해가지고 외간 남자가 몸을 씻어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그 정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 못했습니까? 그 당시는 못했습니다. 눕히고 저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나와보니까 고인이 코를 골고 자고 있어서 자는구나, 깨겠지 언젠가 하면서 저도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의사들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정윤 씨가 코를 골았다는 조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통이 있고 구토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뇌압 상승에 따른 동반된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내두면 마치 코를 골고 자는 것처럼 마치 기면 상태라고 해서 코를 골고 토하고 이런 것은 관찰된 사실은 맞아요.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미리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런 증상이 있는지는. 밤 10시경 멀쩡한 모습으로 조 씨의 집에 들어간 정윤 씨는 새벽 2시경 의식을 잃은 모습으로 끌려 나왔고 새벽 6시 30분경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녀가 조 씨의 집에 있었던 4시간,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숨질 때까지 정윤 씨가 지니고 있었던 휴대전화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린 먼저 로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8월 16일 밤 10시 2분 조 씨 집으로 올라간 그 시간 정윤 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밤 10시 28분 그녀의 휴대전화 로그 기록이 멈춥니다. 밤 10시 55분 걸려온 딸의 전화도 받지 못한 이 시간은 정윤 씨가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조 씨가 진술한 뇌출혈 발생 추정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 10시 57분 정윤 씨의 휴대전화 로그 기록이 다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윤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을 때입니다. 아니,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구역질을 할 때까지는 괜찮죠. 이거를 할 수가 있겠죠. 구토 이후에는요? 구토 이후고 의식이 없다면 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는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만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대전화를 했다 그러면 의식이 있었던 거죠.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1분 전 딸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부터 확인한 그녀는 오빠와 대화를 나누던 SNS 메신저에 접속합니다. 그 뒤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듯 보이는 정윤 씨. 그리고 다시 SNS 메신저를 확인한 그녀는 포털 사이트 접속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용 패턴을 대략 보면은 앱을 사용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면 홈화면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패턴인데 잠금 해제를 하고 홈화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홈화면으로 다시 돌아왔고 정윤 씨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에는 대부분 홈 화면으로 돌아왔다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로그 기록에서도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녀의 사용 패턴이 확인됩니다. 정윤 씨가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렇다면 이에 따라 정윤 씨의 뇌출혈 발생 시각은 밤 11시가 아닌 11시 28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언제까지 살아있었을 거다 이런 판단 다 안 했어요. 그냥 11시, 23시에 쓰러지면 그 즉시에 급격하게 뇌출혈해서 못 살렸을 것 같았는데 11시 반 정도에서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 정도였으면 피해자가 적어도 30분, 의학적으로는 30분 이내는 안 죽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의학적으로 역산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니까요. 결론도 달라질 수는 있죠. 로그 기록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확보한 건 운동량 측정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운동량을 알려주는 기능의 앱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기록을 살펴보던 전문가는 0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주목합니다. 핸드폰을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냥 뭐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이것조차 기록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 그 위에 데이터들을 보면은 취침 시간에 보면은 많이 꺼 있었잖아요. 데이터 움직임이 없어서 0이 아니라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거는 운동이 아니다 해서 0인 거예요. 움직임이 아예 없으면 아예 기록이 안 되는 거고. 조 씨의 집안에서 정윤 씨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기록된 건 17일 밤 12시 33분부터 새벽 1시 48분까지. 이 시간은 뇌출혈이 발생한 정윤 씨와 조 씨가 집안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조 씨가 정윤 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 씨가 의식을 잃은 정윤 씨를 집에서 끌고 나와 차로 옮기는 시간 동안 움직임이 측정된 기록이 정윤 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수차례 왔거든요. 근데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남의 전화여서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날 새벽 정윤 씨의 가족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정윤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수많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7일 3시 24분에 수신 보류한 기록. 이렇게 콜 제스처 사일렌스. 그 피해자 휴대폰에도 제스처 사일렌스라는 값이 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올 때 이렇게 덮었을 가능성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윤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 조 씨가 정윤 씨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뭘까? 8월 17일 새벽 2시 27분. 정윤 씨를 뒷좌석 바닥에 싣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간 차량은 주변을 배회한 뒤 회사 앞 공터 주차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잠시 정차를 하던 차량은 방향을 틀어 한쪽에 주차를 한 뒤 운전석에서 내린 조 씨는 주변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이 탑승 후 조수석 뒷문으로 내리는 행동을 2차례 반복했다는 조 씨. 5시 26분 운전석에서 내린 조 씨는 길 건너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차례 정윤 씨 차량 주변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일 조 씨가 정윤 씨를 끌고 와 던지듯 밀어넣었던 실제 차량과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죄 심리학자들과 함께 그날의 프로파일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을 살펴보던 프로파일러들은 조 씨가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 주목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고 어떤 목표에 따르는 물건들을 가방에 담아서 피해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나온 행위까지로 해석이 됩니다. 공도 주차장에서 약 3시간가량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10번이나 길 건너편 상가 건물과 건물 사이로 향했고 그때마다 그는 대부분 그 검은색 가방을 챙겨갔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물건. 법정에서 조 씨는 화장실을 가느라 왔다 갔다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엔 양쪽 상가 건물 모두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귀가할 때는 가방이 일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들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거기에 대한 보강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에서 나올 때의 가방과 4시간 뒤 집으로 돌아갈 때 가방의 부품 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추정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내연 관계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알려져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두려웠던 조 씨가 정윤 씨의 생명이 위독한 걸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한 거라고 판단한 검찰. 그에게 가장 알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정말 그는 정윤 씨가 위급한 상태라는 걸 몰랐을까? 재판부는 당시 조 씨의 행동을 봤을 때 정윤 씨가 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했던 행동, 그다음에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지 않은 그런 진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판단도 재판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와 고의 부분이 인정이 안 돼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조 씨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날 그 시간 정윤 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법률상의 문제가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호 의무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히 구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구조 불이행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구조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해 불이행 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책임을 법적으로 지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사회적 문제를 형사사법화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사회에서 규율해야 되는 도덕률을 다 범죄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반대의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물론 처벌 범위가 넓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원칙을 끼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소수지만 구조 불이행죄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생명보호입니다. 생명권이라는 게 저희가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결국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 아무런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사회 정책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 의무 자체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책임은 다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18대 20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구조 불이행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찬반 논란 거셌고 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컨센서스랄까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정도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되면 그때 가서 법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변함없이 가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정당한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겠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죠. 보호 조치를 안 해도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보면 억울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다음 달 14일 정윤 씨 사망 사건의 항소심이 열립니다. 여기다 나왔습니다. 지금 있어. 한번 찌르니까 그 전화해봐. 이거. 나왔네. 맞네. 팔자걸음이 약간 뒤뚱거리면서. 지난 2017년 8월 21일 오전 7시 28분. (2002년) 여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이른바 부산 커피숍 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 지난 2000년 5월 강서구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감치 후 시체를 유기한 피해자 A를 특정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지난 2002년 5월 31일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공근로 일을 하던 남성의 눈에 띈 노란색 마대자루. 2장의 마대자루와 6장의 검정색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시신은 청테이프에 손목과 무릎 그리고 발목이 묶여 있었고 수차례 칼에 찔린 채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40여 곳을 칼에 찔린 채 숨져있던 여성은
당시 22살이던 최송희 씨였습니다. 사건 당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송희 씨는 밤 10시경 퇴근을 한 뒤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희 씨가 실종된 다음 날 이 남성이 송희 씨의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해 간 겁니다. 빨간색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쓴 20대 남성. 경찰은 그를 용의자 갑이라고 칭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송희 씨를 납치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40여 개의 자창 역시 협박 과정에서 생긴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최송희 씨 행세를 하며 송희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약해 간 겁니다. 게다가 같이 온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자 용의자를 아는 지인이 저한테 제보가 왔죠. 피해자의 적금을 해약해 갔던 용의자 을과 병의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주점 종업원들입니다. 피해자 적금을 해약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 여자를 섭외하려고 주점에 갔고 인출에 이용을 합니다. 피해자와 외모가 상당히 닮았던 용의자 병. 그녀를 섭외해서 최송희 씨 적금 500만 원을 인출시킨 이는 당시 주점 손님이었다는 용의자 갑. 그가 양 씨였던 겁니다. 마치 지문을 인식하듯 얼굴의 전체 굴곡을 인식해 동일인을 판명하는 국가수 검사로 CCTV 속 인물은 양 씨 이미 확인됐습니다. 여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있어요. 살인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영장이 뭐 가짜 같습니까? 가짜라니까 아직도 모델을 영업했어요. 그러니까요. 양 씨는 이후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겁니다. 피해자의 예금과 적금을 인출했다는 점만으로 강도 살인과 같은 중죄를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폭행 협박 정도로도 가능한 행위거든요. 살인하지 않고도. 예, 살인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살인과 연결되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어떤 입장일까? 때는 송희 씨가 실종된 날 저녁 8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시쯤 퇴근합니다. 실종 당일 송희 씨가 퇴근한 시각은 밤 10시경입니다. 그런데 대체 양 씨는 어떻게 그 시각에 송희 씨 가방을 주었다는 걸까? 피해자가 수첩에 적어둔 전화번호와 신분증에 뜬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비밀번호를 유추하게 했지만은 실패했던 양 씨. 그래서 그는 말을 바꿉니다. 피해자의 수첩에 적혀있던 부모님의 생년월일로 비밀번호를 맞췄다고 말입니다. 피해자의 가방과 통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의 개연성이라든지 신빙성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죠. 얘는 죽어보고 있어요. 안 걸려. 두 여성 중 적금을 해약할 때 송희 씨 역할을 했던 용의자 병. 안타깝게도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인물은 용의자 을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예전에 양씨라고. 아, 그런 사람 없다. 침묵하는 건 용의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자주 왔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양 씨는 송이 씨와 닮은 용의자 병과 친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이거는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양 씨의 부탁을 받은 용의자 병이 은행에 가면서 용의자 을을 데려간 걸로 주점 사장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년 뒤에 우리 가게 양 씨가 또 왔어요. 내가 뭐 어디 외국에 갔다가 이제 왔다 하면서 찾더라고요. 청소년 성매매와 부녀자 강도 강간으로 지난 2003년부터 9년간 수감 생활을 한 양 씨. 최송 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시절 그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9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양 씨가 사망한 용의자 병을 찾아왔던 겁니다. 수배 전단을 봤을 거예요. 나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본인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 좋은데 전화서 잠깐만 남자 앞이자고 전화 통합시다. 단순히 가방만 주운 거라면 살인범으로 체포된 자체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검거 직후 압수됐던 휴대전화. 휴대폰 한 대 더 나왔어요. 마대자루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들으라고 해서 차 트렁크에 실어줬다.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안에 물컹하고 원통형으로 길고 둘이 들어도 무거웠다. 근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 오빠가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다. 변호인은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행이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 동거녀의 도움을 받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송이 씨 사건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간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니까 무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가 죽였다 했거든. 칼로 쑤시니까 지가 팍 솟아가지고 시티커버 다 베리고 도배 세배했다고 시까랬거든.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알게 됐다.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 타 해가지고 태웠다. 형을 오래 살았잖아요. 잘 알거든. 형사들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담배 피우면서 시부리 받자. 근데 법적 정보가 없다는 이런 것까지도 다 아는 놈이라니까. 그날 처음 봤네. 전화 마시고 있다가 나한테 다시 나온 거지. 지금 이거 태워줄게 했잖아. 맞아요. 그래도 이제 지들끼리 이제 좀 피곤하니까. 7일까지는 어째 듣고 갔노?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군대를 듣고. 알았어. 들어가고 하고. 그래서 자서. 그거 가서 나 진짜 산다고. 이제 바꿔 보자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한번 찌르니까 와 이거 장난이 가면 이게 자고 있어. 완전히 그 미치였었네. 너무 같은 부담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침대 타고 맥주하고 나가고 그거 그냥 시켜서 피가